딱 한 번만 쳐볼까? 새벽 4시 아무도 없는 호텔 그랜드 볼룸. 회장이 봉인해둔 금지된 무대, 그 위에 그랜드 피아노 앞에 청소부 서우진은 홀린 듯 앉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걸레를 쥐고 살아온 손, 꿈을 말해본 적도 피아노를 가져본 적도 없던 인생. 거칠고 굳은 살 박힌 손이 하얀 건반 위에 올라가는 순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애절한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예정보다 일찍 출근한 최민재 회장이 복도에서 그대로 걸음을 멈췄습니다. 29년 전 죽은 아내만이 연주하던 자장가. 세상의 악보로도 기억으로도 남지 말았어야 할 그 곡이었습니다. 불가능해. 저 곡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는데 청소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회장을 얼어붙게 만든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 바로 24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봐, 거기 청소 아직 안 끝났어? 빨리빨리 좀 해. 연회장 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서우진은 허리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29살 청소부 서우진. 그는 서울 한복판 최고급 호텔 그랜드 팰리스에서 야간 청소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오늘도 8시간 연속 근무였습니다. 무릎은 쑤셨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우진은 묵묵히 걸레질을 이어갔습니다. 불평할 자격도 쉴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어머니 박하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우리 아들, 밥은 먹었니? 엄마 걱정하지 말고 일 끝나면 얼른 들어와. 우진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뜨거운 다리미와 세제 냄새 속에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에 허리는 이미 굽기 시작했고 손은 화상 자국과 습진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우진이 21살 때였습니다. 음대 입학을 준비하던 그에게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미안해. 엄마가 돈을 좀 더 벌어야 할 것 같아. 대학은 조금만 미루자. 그렇게 1년이 지났고 2년이 지났고 어느덧 8년이 흘렀습니다. 세탁소 빚은 줄어들지 않았고 우진의 음대 진학은 점점 더 먼 꿈이 되어갔습니다. 됐어, 엄마. 나 청소일도 괜찮아.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사람들도 좋고. 거짓말이었습니다. 매일 밤 명품 구두를 신은 사람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우진은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연회장에서 피아노 연주가 흘러나올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저리도록 아팠습니다. 나도 저렇게 무대에 서고 싶었는데, 하지만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혼자 자식을 키우느라 고생한 어머니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청소를 마친 우진은 직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낡은 사물함 문을 열자 구겨진 유니폼 사이로 작은 사진 한 장이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 무릎에 앉아 건반을 두드리던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아직 허리도 펴지지 않았고 손도 곱디고 왔던 시절이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내가 꼭 효도할게. 우진은 사진을 가슴에 품고 사물함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고된 일상이 반복되겠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으니까요. 퇴근길 새벽 버스 안. 우진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네온 사인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불빛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버스가 한강을 건너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낡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간판 불빛도 듬성듬성한 달동네가 나타났습니다. 우진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아줌마, 세탁물 맡기러 왔어요.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벽 5시가 넘었는데도 어머니는 벌써 가게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어머, 이렇게 일찍? 어서 와요. 금방 해드릴게요. 환한 미소로 손님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에 우진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새 제대로 주무시지도 못했을 텐데 여전히 밝은 척하고 계셨습니다. 손님이 돌아간 후 우진이 세탁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엄마, 왜 벌써 일어나셨어? 좀 더 주무시지. 괜찮아. 엄마는 일찍 일어나는 게 몸에 밴걸. 우리 아들은 밥 먹었어? 응, 호텔에서 먹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직원 식당은 정직원만 이용할 수 있었고 계약직인 우진은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어머니가 뜨거운 다리미질을 하다가 손을 댈 뻔했습니다. 우진이 황급히 달려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조심해야지. 손 다치면 어떡해. 아이고, 괜찮아. 이 정도야 뭐. 하지만 어머니의 손은 이미 화상 자국과 굳은 살투성이었습니다. 한때 피아노 건반 위를 우아하게 춤추던 그 고운 손이 이제는 거칠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 옆에 앉아 세탁물을 개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 아들 피곤할 텐데 왜 이래? 가서 자야지. 엄마 혼자 하기 힘들잖아. 나 안 졸려. 모자는 나란히 앉아 묵묵히 빨래를 개었습니다. 세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우진은 이 시간이 싫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요. 우리 아들 요새 힘들지? 엄마가 봐도 많이 야윈 것 같은데. 아니야. 나 멀쩡해. 오히려 엄마가 더 걱정돼. 어머니는 한참을 우진을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혹시 아직도 피아노 치고 싶어? 갑작스러운 질문에 우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아니, 그냥 어제 꿈을 꿨거든. 우리 아들이 무대에서 피아노 치는 꿈. 너무 멋있더라. 어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형편이 안 되어서 내 꿈을 포기하게 만들었네.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나 지금도 행복해. 우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매일 밤 호텔 그랜드 볼룸을 청소할 때마다 무대 위에 홀로 서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딱 한 번만이라도 저 피아노를 쳐볼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청소부일 뿐이었으니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만 우진에게는 어제와 똑같은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꿈도 희망도 없는 반복되는 일상. 하지만 우진은 몰랐습니다. 오늘 밤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우진은 평소보다 일찍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녁 8시 대형 결혼식이 끝난 직후였습니다. 그랜드 볼룸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어수선했습니다. 서우진 씨, 오늘은 혼자 청소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씨가 갑자기 아파서 결근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동료 청소부의 부재로 일이 2배가 되었지만 우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니까요. 청소 도구를 들고 볼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우진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무대 중앙 조명을 받으며 서 있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스타인웨이 모델 D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아니 감히 가까이 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전설의 악기였습니다. 건반 덮개는 열려 있었고 하얀 건반들이 조명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건반을 누르고 싶은 충동이 일었습니다. 안 돼. 진정해, 서우진. 너는 청소부야. 저건 내가 만질 수 있는 게 아니야. 우진은 고개를 저으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 악기가 자신을 부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볼륨 청소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우진은 무대 위를 닦기 위해 피아노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윤기나는 검은 도장, 정교하게 배열된 건반들. 딱 한 번만 소리라도 들어보고 싶다.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볼륨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복도도 조용했습니다. 지배인은 이미 퇴근했고 보안 요원들은 로비 쪽에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건반 하나를 살짝 눌렀습니다. 땡 마이너스. 맑고 청아한 소리가 넓은 볼륨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울림이 우진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한 번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주위를 한 번 더 살피고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푹신한 가죽 의자의 감촉이 낯설면서도 포근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자신감 있게. 흘러나온 곡은 어머니가 어릴 적 들려주던 자장가였습니다. 가사도 제목도 없는 오직 어머니만 아는 멜로디. 어머니는 이 곡이 우진이 태어나기 전 뱃속에 있을 때 만든 곡이라고 했습니다. 청소로 거칠어진 손가락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나오는 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섬세하고 감성적이었습니다. 8년간 단 한 번도 피아노를 쳐보지 못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슬프면서도 따뜻한 선율이 볼륨을 채워갔습니다. 우진은 피아노를 치며 모든 걸 잊었습니다. 가난도, 서러움도, 포기한 꿈도. 그 순간만큼은 그도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우진의 두 손이 격정적으로 건반을 두드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긴 여운을 남기며 사라졌습니다. 우진은 깊은 숨을 내쉬며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꿈에서 깬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등 뒤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은 화들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볼륨 입구에 한 노신사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 수제 정장을 입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은 60대 초반의 남자. 최민재 회장이었습니다. 우진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호텔 오너인 회장이 자신의 연주를 들었다니 당장 해고당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진은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곡 말일세. 자네 어디서 들었나? 회장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대답해보게. 그 곡을 어디서 배웠나? 회장의 다그침에 우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당혹스러움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곡입니다. 어릴 때부터? 네.
저희 어머니가 제게 들려주시던 자장가입니다. 제목은 모릅니다. 최민재 회장의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29년 전 첫 부인 박하영이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만든 바로 그 자장가. 세상 어디에도 발표된 적 없는 오직 그들 부부만 알던 곡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청소부가 그 곡을 알고 있지? 회장은 우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낡은 청소복, 거친 손, 초라한 몰골.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어딘가 낯익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네 어머니는 어떤 분이신가? 평범한 분이십니다. 세탁소를 운영하십니다. 세탁소? 회장의 머릿속에 29년 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피아노 강사였던 첫 부인 하영. 강수연의 말대로라면 그녀는 쌍둥이 중 동생과 함께 사고로 죽었어야 했습니다.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장례식도 치렀잖아.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습니다. 자네 이름이 뭔가? 서우진입니다. 나이는 29입니다. 29. 정확히 아들 준혁이와 같은 나이였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난 12시에 내 사무실로 오게. 할 얘기가 있네. 하지만 회장님, 저는 걱정 말게. 해고하려는 게 아니네. 오히려 회장은 말을 멈췄습니다.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오게. 나쁜 일 아니네. 회장은 지팡이를 짚고 볼룸을 빠져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오자마자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실장, 지금 당장 사람을 보내게. 무슨 일이십니까, 회장님? 청소부 서우진이라는 사람 있네. 그 사람 신상정보 전부 조사해. 특히 어머니에 대해서 이름, 직업, 과거 경력까지 샅샅이.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회장은 차 안에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여보, 오늘 왜 이렇게 늦으세요? 저녁 식사. 배부르네. 먼저 자게. 회장은 아내를 쳐다보지도 않고 서재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냉랭한 태도였습니다. 강수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슬그머니 서재 앞으로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보았습니다. 회장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청소부 서우진. 29살. 어머니 신상까지 전부. 청소부? 29살? 강수연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29년 전 자신이 저지른 일, 쌍둥이 중 약한 동생을 어머니와 함께 내쫓았던 그날, 그리고 회장에게 거짓으로 보고했던 교통사고. 설마 살아있는 건가? 그 여자가? 강수연은 숨을 죽이고 복도를 빠져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다음 날 정오, 우진은 호텔 최상층에 위치한 회장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명함이 땀에 젖어 구겨졌습니다. 왜 날 부른 걸까? 정말 해고가 아닐까? 불안한 마음으로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사무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책상 뒤에는 최민재 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앉게. 서우진 씨. 회장의 태도는 어젯밤과 달리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우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아니네. 자네를 부른 건 다른 이유일세. 회장은 책상 위 서류를 펼쳤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사해 온 우진의 신상 정보였습니다. 자네 어머니 박하영 씨 맞나? 네, 맞습니다. 과거 직업이 피아노 강사였다고? 우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영. 자신의 첫 부인과 똑같은 이름, 똑같은 직업. 이건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자네 혹시 형제가 있나? 아니요. 저는 외동입니다. 어머니 말씀으로는 제가 태어날 때 쌍둥이였는데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쌍둥이. 형이 죽었다. 회장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강수연이 했던 말과 정반대였습니다. 강수연은 동생이 죽었다고 했는데 우진은 형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이다. 회장은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서우진 씨. 아니, 우진 씨.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자네 어머니께 부탁 하나 드릴 수 있겠나? 나를 한 번만 만나주실 수 있겠냐고. 그게 무슨, 제발 부탁일세. 아주 중요한 일이네. 회장의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우진은 영문을 몰랐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절박했으니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맙네. 회장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온기에 우진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흘 후 조용한 카페. 박하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아들 우진이 갑자기 호텔 회장이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말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우진이가 무슨 실수라도 한 걸까? 세탁소 일로 거칠어진 손을 내려다보며 하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초라한 모습으로 재벌 회장을 만나다니. 그때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지팡이를 짚은 노신사가 들어왔습니다. 최민재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창가에 앉아 있는 여인을 발견하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옆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고운 얼굴선, 가늘게 내려간 어깨선. 비록 머리는 희끗해졌고 주름이 생겼지만 분명 그녀였습니다. 하영 씨? 떨리는 목소리에 하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얼굴을 본 순간 하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커피잔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하영 씨, 정말 당신이구려. 살아있었군요. 회장이 다가오려 하자 하영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가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오지 마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카페 안의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습니다. 하영의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죽은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제발, 하영 씨, 오해입니다. 나는 몰랐어요. 당신이 살아있는 줄도, 우진이가 내 아들인 줄도. 거짓말. 29년 전에도 당신은 몰랐다고 했잖아요. 하영의 절규에 회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29년 전 그날 강수연이 제 품에서 준혁이를 뺏어갔어요. 아직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를요. 하영은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쌍둥이는 집안을 망하게 한다고, 하나만 키우겠다고. 저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나타나면 우진이까지 죽이겠다고. 뭐라고요? 회장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습니다. 그 여자는 당신한테 뭐라고 했죠? 저랑 우진이가 사고로 죽었다고 했죠?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영은 손가방을 뒤져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9년 전 쌍둥이를 안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족이었다는 마지막 증거라고요. 사진을 받아든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젊은 시절의 하영이 두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이와 우진이 100일 되던 날, 회장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바보였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60평생 고개 숙인 적 없던 재벌 총수가 카페 한복판에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진이를, 우리 아들을 찾게 해 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지만 회장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주저앉으며 얼굴을 감쌌습니다. 못 믿어요. 아직도 못 믿어요. 우진이를 또 빼앗아 가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번에는 당신도 우진이도 지키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진은 어머니로부터 모든 진실을 들었습니다. 자신에게 쌍둥이 형이 있다는 것, 그 형이 바로 음대 교수 최준혁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의 생부가 호텔 회장이라는 것. 거짓말이죠, 엄마. 이건 꿈이죠?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평생 숨기고 살았어.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서. 어머니의 눈물에 우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자장가를 알았는지, 왜 회장이 자신에게 그토록 관심을 보였는지, 이게 대체 무슨 소리예요? 강수연의 비명이 회장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여보, 진정하시오. 진정하라고요? 당신이 그 천한 청소부를 아들로 인정하겠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회장은 차갑게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천한 청소부라고 했소? 내 친아들을 두고. 친아들은 준혁이에요. 제가 29년간 키운 준혁이라고요. 당신이 형을 빼앗아 갔소. 동생을 어미한테서 떼어냈소. 그것도 모자라 거짓으로 죽었다고 보고했소. 회장의 고함에 강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내일 당장 우진이와 하영 씨를 이 집으로 모셔올 것이요. 그리고 당신은. 회장이 서랍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혼 서류요. 서명하시오. 강수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혼이요? 당신 미쳤어요? 내가 당신 회사 살렸잖아요. 파산 직전이던 당신을 구해줬다고요. 그 대가로 29년간 충분히 누렸소. 이제 끝이오. 안 돼요. 절대 안 돼. 강수연은 히스테리를 부리며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이 모든 걸 듣고 있던 준혁은 벽에 기댄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소부가 내 동생?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진지했고 양어머니의 반응은 죄를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며칠 전 우연히 얻게 된 우진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준혁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우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최준혁입니다. 아, 교수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1시간 후 호텔 근처 조용한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남자. 닮은 듯 다른 두 형제가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었어요. 회장님이 제 친아버지시라는 거.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네. 우리가 쌍둥이래요. 준혁은 우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닮았습니다. 눈매, 코선, 입모양까지.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평생 외아들인 줄 알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동생이 나타났다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있었다는 것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둘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손 좀 봐도 돼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왼손을 내밀었습니다. 준혁도 자신의 왼손을 우진의 손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똑같이 짧은 새끼손가락. 유전적 특징이 일치했습니다. 정말 형제구나.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요. 형이 몰라서 당신이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호화롭게 살았어요. 아니에요. 교수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라고 부르지 마요. 형이라고 불러요. 우진은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그 한마디에 준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우진을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생아. 우진도 형의 등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29년간 몰랐던 형제. 이제야 만난 혈육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을 지켜보는 차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공원 밖 검은색 세단 안. 강수연이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포옹하는 모습을 보며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마저 내 곁을 떠나는 거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질투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사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모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획대로 진행해. 그 청소부 새끼 어머니부터 손봐.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상관없어. 어차피 난 잃을 게 없어. 이혼당하고 쫓겨날 거면 차라리 다 같이 무너지는 게 나아. 강수연의 목소리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세탁소에 불을 질러 사고처럼 꾸며서 그 여자만 다치게 해. 죽이면 안 돼. 죽으면 순교자 되니까. 평생 병원 신세지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검은 세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한밤중 세탁소 골목에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영의 세탁소에서 시커먼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었습니다. 엄마, 엄마. 우진은 미친 듯이 골목을 달렸습니다. 다행히 어머니는 집에 있었지만 이미 세탁소는 반쯤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방화 혐의가 있습니다. CCTV를 확인해야겠습니다. 경찰의 말에 우진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다음 날 회장 저택. 최민재 회장은 분노로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CCTV 영상에는 강수연이 보낸 남자들이 세탁소에 불을 지르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당장 경찰에 넘기시겠습니까? 그래야지. 이건 명백한 범죄요. 그때 서재 문이 벌컥 열리며 강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장기 하나 없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요. 용서요? 방화를 저질러 놓고 용서를 바라시오? 그게 저도 정신이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변명하지 마시오. 당신이 사람 죽일 뻔했소. 회장의 고함에 강수연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이요. 감옥만은 준혁이 생각해서라도. 준혁이 생각하면 더 용서할 수 없소.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준혁이가 알면 얼마나 상처받겠소. 바로 그때 문 밖에서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회장님.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실망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준혁아, 이건. 강수연이 아들에게 손을 뻗었지만 준혁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어머니가 방화를 사주했다는 거 다 들었어요.
탐정 통해서 증거도 확보했고요. 준혁아, 엄마가 미안해. 하지만 전부 다 너를 지키려고. 지킨다고요? 죄 없는 사람들 해치면서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어머니가 이런 분인 줄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아. 하지만 이제는 알아야겠어요. 우진이 형제가 29년간 떨어져 산 게, 하영 이모님이 고생하신 게 전부 어머니 때문이라는 걸. 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양어머니를 볼 수 없었습니다. 결국 강수연은 방화교사, 문서위조, 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준혁아, 준혁아. 연행되면서도 강수연은 아들의 이름을 불렀지만 준혁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 병실. 가벼운 화상을 입은 하영은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최민재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하영 씨, 괜찮으시오? 네, 회장님. 덕분에. 이제 회장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겠소? 회장의 청혼에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요. 29년 공백을 급하게 메우려 하지 말아요. 그렇게 하겠소. 29년 전 찢어졌던 가족 사진이 이제는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고통은 길었지만 사랑은 더 깊어졌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혹한 시련을 주지만 포기하지 않는 사랑 앞에서는 결국 무릎 꿇고 기적을 선물한다는 것을 이 가족은 삶으로 증명해 보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남겼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한 따뜻한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